먼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제가 보고 아는 남편은 절대 제 뒤통수를 치고 불륜을 저지를 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을 좋게 봐서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고 든든하면서 묵직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 생활 4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만 없을 뿐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했고 남편은 건설 관련 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원래 지방 출장이 종종 있는 직업이라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연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저와 시댁과의 관계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아도 딱히 나쁠 것도 없는 그런 관계였죠. 시모는 성격이 조금 강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막무가내로 굴거나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악독한 시어머니에 안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제사, 시댁 행사에 거의 빠진 적이 없었고 친정과 시댁 부모님에게 늘 공평히 해드리고자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면 시부모님께도 꼭 안부 연락을 드렸죠. 회사 다니다 보면 만사가 다 귀찮고 피곤해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저는 새벽부터 시작하는 제사 준비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며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노력했지만 남편은 딱히 저처럼 노력한 게 없습니다. 남편은 처갓집 가면 손님 대접 받았거든요. 저는 시댁에서 엉덩이 붙일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남편은 팔자 좋게 쉬기 일쑤였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고 제가 맡은 아내 며느리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또 출장 가? 저번 주에 다녀왔잖아. 이번 주도 급하게 잡혔어.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출장은 당신만 가는 줄 알겠어. 나 원래 출장 많이 가잖아. 그리고 자주 가면 좋지. 회사에서 그만큼 나를 믿고 일을 주는 거잖아. 내가 잘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의 말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일이 몰려서 바쁘다는 말과 함께 정신없이 출장길을 떠났죠. 근데 문제는 계속된 잦은 출장이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캐리어를 챙겼고 일요일 밤늦게 들어왔어요. 평일 5일 동안 일만 했는데 주말까지 부려먹는 회사가 너무도 짜증났습니다. 남편은 대체 언제 쉬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너무 저 혼자만 두니까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감정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서 남편의 건강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보조제 챙겨주는 건 기본이고 한약도 지어 먹였어요. 출장길에 출출할까 봐 간식도 싸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처한 상황에 맞게 표정이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 분명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짜증나서 예민하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친 기색 없이 출근하고 출장 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의아스러웠습니다. 저라면 진짜 짜증이 극에 달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출장지에서 계속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빼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온전히 쉬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지칠 대로 지칠 텐데 말로만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남편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퇴근하고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집에 있을 때 저랑 소파에 같이 앉아서 TV를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종종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것도 봤는데 그럴 때면 대부분 이것 좀 보라면서 저한테 잘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집중하며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뭐 그리 재미있냐고 슬쩍 다가가면 화면을 휙 꺼버리고 핸드폰 알림이 울리면 저 안 보이게 확인하려고 하고 전화도 굳이 베란다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당신 요즘 수상하다고 농담식으로 말했는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뭔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저는 움찔하면서 굳은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짧은 표정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답잖다는 표정으로 짜증내며 말했어요. 여자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농담식으로 말한 건데도 남편은 진심으로 반응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펄쩍 뛰었어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제가 핸드폰을 볼까봐 비밀번호까지 철저하게 걸어놨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진동 울리면 베란다로 나가 작게 통화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누구길래 새벽에 전화하냐고 하면 남편은 회사 일이라고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 그런다고 했고 그럼 그냥 여기서 전화 받지 뭐하러 베란다까지 가서 전화 받냐고 하면 제가 자고 있으니까 깰까 봐 배려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묻냐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게 주는 생활비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제게 100을 줬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80, 70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남편한테 왜 이것밖에 안 보냈냐고 물으면 남편은 처음에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조금밖에 안 나온 거면 주말에 출장이나 보내지 말지. 일은 엄청 부려먹으면서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뭐라고 했고 남편은 회사 사정이 나아지려고 출장 보내는 거니까 제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조금만 보내줬는데 정작 남편의 씀씀이는 더 커졌다는 거였습니다. 새 운동화, 새 시계, 비싼 향수에 갑자기 피부과까지 다니기 시작했어요. 출장 때문에 피곤하다더니 오히려 얼굴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회사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났길래 새로 산 물건이 많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사기는 뭘 사? 내가 뭐 당신한테 돈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겠어? 이거 다 받은 거야. 주변에서 안 쓰는 거 준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생활비로 주는 돈이 더 줄어서 또 왜 이렇게 줄었냐고 회사 사정이 더 안 좋아졌냐고 물었더니 시댁에 들어갈 돈이 조금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댁에 들어갈 돈이 뭐가 있냐고 따졌더니 저한테는 시댁 일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알려고만 하더군요. 저도 이 집안 며느리고 가족인데 저한테는 알 것 없다고 했고 휴무한테 말해도 안 알려주실 거니까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댁에 일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 뭐라고 하길래 졸지에 제가 못된 며느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도 안 해주면서 이해를 바란다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미리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혼자 툭 통보하듯이 말하면서 제게 너무도 많은 이해를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일로 싸우는 것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향한 의심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시댁에 돈이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곳에 돈이 새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과 그동안 남편을 지켜본 바로 수상한 부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뭐가 맞는 걸까 의심이 되더군요. 남편도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 그 무렵부터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뭐라고 대화하려 하면 피곤하다고 했고 어쩌다 집에 같이 있어도 없는 듯 지나쳐갔습니다. 결혼 4년 차. 저는 처음으로 우리 집이 집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몸만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 같았고 저는 그 빈자리를 혼자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주말 출장을 간다고 했고 이번에는 금요일 밤이 아니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겠다고 했고 토요일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집안일 하려고 세탁할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 음식 주문한 영수증이었고 배달앱으로 결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장지에서 뭐 시켜 먹었나 보다 하고 넘기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출장은 남편 혼자만 간다고 했는데 영수증에는 2인 세트로 찍혀 있었습니다. 혼자 출장 간 사람이 왜 2인 세트를 먹은 거지? 남편은 굉장히 입이 짧은 사람이에요. 식탐도 전혀 없고 적당히 먹고 마는 사람인데 혼자서 왜 2인 세트를 시켜 먹었을까 이상했습니다. 집안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수증이 마음에 걸렸고 왜 2인 세트를 시켰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제 머릿속은 영수증과 그동안 수상한 남편의 행동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출장을 간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곳으로 간 건지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그동안의 일도 그렇고 자꾸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를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뭘 캐묻지도 않았고 출장 간다는 말에도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주거나 언제 돌아오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곤 했습니다. 아마 제가 갑자기 잠잠해진 게 이상했을 겁니다. 전에는 서운한 티라도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포기해서가 아니라 확인하려고 조용해진 거였습니다. 먼저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태블릿에 연동된 남편의 금융 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전에 이체 문제로 남편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아이디로 로그인했고 남편의 계좌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한 날마다 같은 동네에서 결제가 찍혀 있더군요. 마트, 편의점, 배달앱, 카페, 생활용품점, 심지어 친구류 판매장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출장 간 사람이 이불은 왜 결제한 걸까요? 숙소에 이불이 있는데 굳이? 게다가 남편이 말한 출장지는 그 동네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지도 앱으로 거리까지 확인했어요. 남편이 말한 현장과 카드 결제가 찍힌 동네는 차로도 꽤 멀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우기기에도 무리가 있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한 날짜와 카드 결제 장소와 결제한 곳을 하나씩 적어놓고 보니 퍼즐처럼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출장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몇 번은 정말 출장 간 게 맞지만 거의 대부분은 출장을 간 게 아니었어요. 정리한 걸 살펴보니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충분히 의심되는 증거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마침내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날, 저는 그날 남편이 잠든 새벽에 차 키를 챙겨 조용히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혹시 남편이 갑자기 내려오면 어쩌나 싶어 몇 번이나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바로 핸드폰에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골목길이 나왔고 좁은 골목을 지나 신축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의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한 여자가 차 앞을 지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선명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차문이 열리고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밝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 기다릴까봐 부지런히 달렸지. 많이 기다렸지?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고 서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도 아니고 거래처 사람도 아닌 너무도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둘은 차로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대충 남편 카드 거래 내역의 날짜와 비교해 보니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알겠더라고요. 침구류와 생활물품을 왜 산 걸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돌아다니면서 산 거였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카드 내역이 다 설명됐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누는 대화도 간간히 확인했어요. 이번 주말은 계속 여기 있는 거지? 일요일 밤에 들어가면 돼. 너 출장 간다고 했지? 아내가 의심 안 해? 하도 출장 자주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잘 둘러댔어. 나 같으면 이상해서 캐볼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 맞겠지? 모른다니까. 내가 잘 이야기해서 전혀 몰라. 알 리가 없지. 이로써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알 리가 없다고 말하고는 그 여자와 웃어넘기는 남편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먼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을 믿으려 했던 시간이 한꺼번에 저를 찔렀어요. 남편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그 뒤의 영상은 내연녀와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다시 처음 내연녀를 태웠던 곳에 차를 세우고 둘이 함께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상을 확인하니 남편 차는 일요일 밤까지 그 근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장면, 카페에 들르는 장면, 다시 그 빌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믿고 있던 시간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자와 주말마다 동거하고 있는 듯 했죠. 저는 배달 영수증에 찍힌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블랙박스 영상 속 그 건물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둘의 모습과 대화 내용이 생각났어요. 한동안 배신감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오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속았다는 것도 아팠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줄이며 회사와 시댁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언니한테 들어갔다는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멀쩡하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도 못하고 시댁에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한 것도 다 그 여자한테 돈을 쓰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내가 아낀 반찬값, 내가 참은 옷값, 내가 미룬 병원비까지 그 돈이 다른 여자와 장을 보고 배달시키고 친구를 사는데 쓰였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고 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블랙박스 영상과 카드 내역을 들이밀면서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대체 이 여자는 누구고 언제부터였냐고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발악해봤자 저한테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터트리는 거로 제 분노가 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바로 폭발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고 제 앞에서 휴대전화를 숨겼고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뒤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많은 증거를 손에 쥐었어요. 또 남편이 결제한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그곳 매장에 CCTV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영상을 확인하면서 내 언니와 남편의 행동을 모두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생겼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하면 사람이 오히려 차분해지는 순간이 있나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이 결혼을 끝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시댁 제삿날이었어요. 시모는 아침 대바람부터 저에게 전화해서 왜 아직 안 오느냐고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서 꿈을 대고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이런 전화가 오기 전에 일찍 시댁에 갔을 거예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몸이 힘들어도 시댁 제사에는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 전날 남편은 또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갔고 내연녀 집에 간 걸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제게 출장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했고 그 여자 집으로 향했어요. 시댁 제삿날인데도요. 본인 조상 제삿날인데 그런 날 거짓말하고 내 언니와 있는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제가 제사 음식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시댁에 안 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노발대발하면서 얼른 오라고 난리쳤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안 걸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남편도 출장 가서 없는데 나 혼자 거길 왜 가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시집 와서 시모한테 이렇게 말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시모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서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이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냐며 잔뜩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 미쳤니? 우리 아들은 출장 가서 못 오는 거고 너는 집에 있는데 당연히 와야지. 감히 며느리가 돼서 제사를 나 몰라라 해? 시모가 난리쳤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게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대노하며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지금 어디냐고 집에 있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 집이지만 볼 일이 있어서 나갈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이 마당에 가긴 어딜 가냐고, 시댁제사 내빼고 대체 어디 가냐고 따졌고, 이내 제가 아무 말을 안 하자 친정이라도 가냐면서 비꼬 왔어요. 그러고는 네가 친정으로 도망쳐봤자 이 일이 해결될 것 같냐고, 본인도 당장 우리 친정집으로 쫓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집 주소를 물었어요. 말 안 하면 사부인한테 전화하겠다고요. 당장 주소를 대라고 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내연녀 집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모한테 우리 집 주소라면서 내연녀 주소를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시모를 내연녀 집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남편이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주말마다 드나들던 그 집에 시모가 직접 가서 보면 어떨까? 머릿속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저는 잠깐 침묵하고는 아주 조용히 내연녀의 집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당황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친정집 주소 말하라고 난리치면 제가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친정집 주소라면서 알려주자 이게 지금 해보자는 건가 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냐고. 사부인 뒤에 숨을 생각인가 본데 어림도 없다면서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렇게 내연녀 집으로 시모를 끌어들이고 그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됩니다. 저는 시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시댁 식구들이 그 집으로 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 깜짝 선물로 폭탄을 날릴 생각이었습니다. 시모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지금 제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모는 제가 친정 주소를 알려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 성격상 아마 시댁 식구들을 모아서 데리고 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모으고 있을 거라 생각됐어요. 제사 준비를 안 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못된 며느리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하겠죠? 한편으로 제삿날 이런 일을 만드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과 내연녀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리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만하고 내연녀와 살림을 꾸렸어요. 그런데 저는 왜 남편의 조상제사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죠? 더 이상 저만 참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서 남편이 있는 내연녀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내연녀의 집. 직접 그곳에 도착하니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신축 빌라의 입구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현관 앞에는 배달 음식 전단지가 몇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인터폰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였고 저는 제 얼굴이 나오지 않게 비껴서서는 이사 와서 떡 돌리러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안쪽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고 누구냐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은 문 앞에 선 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얼굴에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 뒤쪽을 봤습니다. 그 뒤에 내연녀가 서 있었는데 편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본 얼굴이라 저는 단번에 내연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 역시 남편과 같은 표정으로 잔뜩 얼어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저벅저벅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집안을 살펴봤어요. 현관에 놓인 남편의 신발과
거실 한쪽에 남편 옷이 걸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남편이 자주 입던 후드티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커피 2잔이 있었고 주방에는 둘이 함께 장을 봐온 듯한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거실 선반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가지 한다는 표정으로 둘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저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지도 않고 바로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변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따위로 말하다니 너무 기가 차서 피식 웃음이 나왔고 남편과 내연녀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의 눈동자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가 찾아오니 펑 놀란 듯 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누가 봐도 둘이 함께 지내는 흔적을 바라봤고 상가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참 대단하더군요. 잘못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들킨 순간만큼은 떨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 여자는 오히려 제가 자기 집에 쳐들어온 불청객이라는 듯 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고 계속해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상가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니요. 그래서 내연녀를 보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 남의 집 아니라고. 남편이 내게 줄 생활비를 줄여가며 드나든 집이고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사야 할 것도 못 사고 참고 희생한 덕분에 네가 누릴 수 있는 집이라고. 출장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있던 집이라고 하자. 내연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연녀를 쳐다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집안을 찍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옷, 2개가 나란히 놓인 칫솔, 둘이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 한쪽에 놔둔 남편의 캐리어까지 하나씩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제 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내 몸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말라고,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고 그 말을 듣자 남편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내연녀는 굳어서 가만히 있는 남편을 답답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게 남편 탓인 듯한 눈빛이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의 눈빛을 느끼고는 제게 다시 조용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 집안에서 봐야 할 건 이미 다 봤고 곧 뜻밖의 손님이 올 예정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내연녀와 저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파에 왜 앉냐는 얼굴로 당황한 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팔짱을 낀 채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연녀는 그런 제 모습에 어떻게 좀 해보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가 이러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우리 집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냥 자신과 이야기하면 될 일을 뭐하러 뭐 좋다고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왜 저러나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불륜 현장을 들킨 아내라면 소리치고 울고 난리를 쳐야 할 텐데 저는 오히려 조용히 앉아 있었으니 그 침묵이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남편은 답답했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화를 내던 소리를 지르던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했고, 저는 조용히 아직은 할 말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기는 뭘 기다리냐고 소리치더군요. 옆에 있던 내연녀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본인이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래야 나갈 거냐고 으름장을 놓더니 급히 핸드폰을 찾아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감히 경찰에 전화하는 척 번호를 누르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바람 피운 것들이 당당하게 경찰을 부르겠다니. 남편은 험한 꼴 보이기 전에 그만 나가자고 했고, 저는 시간을 보며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내 언니가 더는 못 참겠다고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큰소리 치더니 112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고 남편은 반사적으로 현관 쪽을 봤습니다. 상간녀도 눈을 크게 뜨며 현관 쪽을 바라봤고, 지금 막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벌써 올 리가 없는데 뭐지 하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에게 아까 경찰에 전화했냐고 물었고, 내연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아까 전화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전화한 건데? 그럼 누구지? 올 사람도 없는데? 순간 남편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제게 왜인지 묻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씩 웃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쾅쾅 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 열라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간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듯 입을 막았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이 급히 저를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밀어냈고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시모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시아버지, 시누이, 작은아버님, 형님까지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시모에게 휘둘려서 제사 준비 안 하고 도망간 며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시모는 문이 열리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려고 했는데 그때 시모의 시선이 제 뒤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내연녀에게로요. 아니, 너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여긴 왜?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시모의 물음에 남편과 내연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심상치 않은 표정과 분위기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시모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뒤에 있던 시댁 식구들도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안에 놓인 남편의 옷과 신발,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커플 사진, 남편의 캐리어 등을 쳐다보며 두 사람이 차린 살림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군요. 뒤에 있던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몇 달 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지옥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숨겼던 집, 상간녀와 차린 살림, 시댁 제삿날에도 거짓말하고 내연녀 집으로 온 남편, 그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고 들이닥친 시댁 식구들이 드디어 두 눈으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는 두 사람이 불륜 사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고 그 얼굴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도 아니고 놀란 얼굴도 아닌 마치 믿고 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저와 시모 사이를 가로막으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신이 다 이야기하겠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시모의 눈은 이성을 잃기 전이었거든요.
시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가서 설명할 거 뭐 있어? 그냥 여기서 말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엄마, 대답해! 난 시댁제사 나몰라라는 며느리 잡으러 왔는데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시모의 물음에 남편은 말하기를 망설이며 우물쭈물했고 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어요. 남편의 달라진 행동과 잦은 출장, 줄어든 생활비, 의심스러운 상황에 발견된 영수증. 그렇게 남편 몰래 알아보니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여기서 살림 차리고 주말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모는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소 시모는 성격이 강한 편이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어요. 제삿날이라고 며느리인 저를 찾으러 왔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시모의 살 떨리는 반응에 겁이 난 남편은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굴을 구기고 불쾌하다는 기분을 팍팍 내는 내연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 시댁 식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이 집을 둘러보고 심상치 않은 상황에 남편과 내연녀를 쳐다보자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신우이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눈을 그런 식으로 떠? 너 내 동생이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지?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해갔네. 그래서 제삿날까지 동생 꼬드겨서 집으로 오라고 했냐? 어디 유부남을 꼬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랑 오빠랑 같이 만났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신우의 말에 내연녀는 억울하다는 듯 버럭했고 신우이는 욱해서는 당장이라도 내연녀를 한 대 때릴 기세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급히 신우이에게 그만하라고 말렸고 그때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이 나서서는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리셨어요. 한심한 놈. 감히 우리 앞에서 내연녀를 감싸고 돌아? 정신 못 차려? 시부의 말에 남편은 빨개진 한쪽 뺨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내연녀가 정신 못 차리고 나서더군요. 어려서 버릇이 없는 건지 어디 나사가 빠진 건지 시부한테 왜 잘못한 거 없는 오빠를 때리냐고 우리 둘이 좋아서 만나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고 했고 저를 노려보면서 어차피 둘은 끝난 사이라고 서로 사랑 없이 지냈고 오빠와 사랑하는 건 자신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어이없이 웃었고 신우이가 내연녀보다 더 큰 목청으로 끝난 사이거나 말거나 이혼 안 했으면 부부라고 멀쩡한 안에 있는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주제에 어디서 니들 사랑이 떳떳한 듯 떠들어대냐고 말했고 내연녀는 붉어진 얼굴로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역겨웠어요. 그리고 진짜 끼리끼리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릇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모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눈싸움하면서 씩씩거리던 내연녀는 우리 둘 문제라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참견하지 말고 빠지라고 소리쳤고 그 말에 시모는 바로 내연녀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디서 당당하게 떠들어? 제삿날까지 유부남이랑 같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어른들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질러,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사. 내연녀는 아프다며 버둥거렸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연녀는 한마디라도 지기 싫었는지 자신이 불러서 온 게 아니고 오빠가 먼저 온 거라고 했고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오빠는 안 때리고 본인한테만 이러냐면서 진짜 짜증난다고. 남의 집에 단체로 쳐들어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그 말에 신우이도 합세해서 내연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남편은 누나까지 왜 이러냐면서 신우이를 떼어내려고 했고 시모는 그대로 내연녀의 머리채를 놓더니 그때부턴 남편의 머리고 등이고 이곳저곳 사정없이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놈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두들겨 맞을 텐데 아주 매를 번다 벌어. 네 아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디서 바람을 피워? 우리한테 이런 꼴 보이려고 결혼했어? 겨우 저딴 거한테 미쳐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제삿날에 차라는 짓이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모한테 두들겨 맞았고 저는 그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모든 게 들통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남편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이었는데 열이 제대로 받으셨는지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셨고 신우이는 힘으로 내연녀를 제압해버렸어요. 머리끄덩이 다 뜯긴 내연녀는 바닥에 내팽개쳐서 펑펑 울었고 신우이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는 듯이 씩씩거리다가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내서는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웃고 있는 사진 액자는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고 손 하나 안 대고 시원하게 코를 푼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평소 시댁 식구들의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옳고 그름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들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남편과 내연녀를 응징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꼴이라 생각되니 순간적으로 울컥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저 대신 제대로 난장판을 쳐줬고 나중에 시모는 남편을 제 앞에 데려다 놓고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러고는 제게 당장 사과라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라고 했습니다. 시모의 으름장에 남편은 울상이 된 얼굴로 손을 뻗어서 제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손을 잡으려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한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과받을 생각 없고 사과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시모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제가 지켜본 시모는 참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서운 눈매는 어디 가고 저를 바라보며 잠시 입술을 떨더니 아주 어렵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고 시모는 제게 계속 사과했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아들이 이딴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한테 제삿날 안 온다고 괘씸하다고 뭐라고 한 거 미안하다. 저는 그 사과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모르고 저를 몰아붙인 걸 다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과로 이 일들이 없던 일로 덮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사람 덕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저는 시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과하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 마음은 이미 끝났다고요. 그래도 어머님의 사과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기만했지만 어머님은 잘못을 알고 진심으로 사과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그 말을 듣고 속상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셨고 남편의 표정은 그제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었어요. 그 집을 나온 뒤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고 모아놓은 증거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몬은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걸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하셨고 저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셨고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지 어떻게든 위자료를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제가 일부러 시댁 식구들을 불러들여 망신을 줬으니 저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그딴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남편과 내연녀는 알아서 갈라졌어요.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같이 했는데 글쎄 내연녀가 저한테 돈 주기 싫어서 억울하다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남편이 분명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고 자신을 속인 거라고 우겼어요. 그렇게 내연녀가 먼저 화살을 남편 쪽으로 돌리자 배신감이 든 남편은 펄쩍 뛰었고 그때부터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던 관계는 책임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고 내연녀한테도 위자료를 챙겨받았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안 좋게 헤어지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도 거의 버림받았어요. 현재 저는 제 삶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혼자 끌어안고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숨겨진 주소 끝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속인 죄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가장 알맞은 순간에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비밀 같은 것은 정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